자, 2023년도 지방공무집 9급 환경과학 개론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한번 훑어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무난했던 것 같아요. 네, 참고로 보자면 뭐 일단 뭐 공무원이든 아니면 뭐 환경을 다루는 직종에서 예를 들어 이제 물 쪽이다라고 하면 뭐 질소라든지 그러니까 고도 처리겠죠. 그다음에 뭐 BOD 부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고 나왔었는데 이번 문제는 그런 것들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로 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런 공단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이제 관리하거나 이러는 것들이 이제 그런 종말 하수 처리장에서는 뭐 부하라든지 뭐 질소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게 빠진 게 조금은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는 문제들인데 그렇게 빠져 있네요. 그리고 뭐 당연히 20문제 중에 뭐 분별력을 갖는 그런 문제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게 뭐 법규 관련된 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아마도 그 지하수에 관련돼서 뭐 투수개수 나오고 지하수 유속 구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안 다루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뭐 그런 부분들이 변별력을 가리게 만든 문제들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가 좀 꽤 나왔어요. 그래서 뭐 문제의 어려움 난이도보다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했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20문제 다 합쳐봤을 때 뭐 강의 들으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아예 언급하지 않았던 거가 한 2개 정도. 웬만한 거는 다 언급을 했었고, 반응 속도에 관련된 17번 문제인가요? B형의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언급은 했지만 뭐 좀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던 거. 그래서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던 거는 한 2문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0% 정도는 다 수업 때 좀 진행을 했던 내용들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 한 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흡착제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그죠? 자, 흡착제로서 가장 일반적인 게 활성탄이고요. 그리고 뭐 실리카겔, 활성 알루미나 뭐 더 추가하자면 합성 제올라이트 뭐 이런 것들을 둘 수 있겠죠. 수소 나노트륨은 흡착제로 보기가 어렵겠죠, 그죠? 정답 4번이고요. 자, 2번 뭐 pH, pOH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pH를 구한다. 뭐 pOH도 마찬가지고요. 뭐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의 농도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뭐 분수로 해도 되고요, 마이너스 빼고. 뭐 OH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다음에 pH하고 pOH의 합이 14가 되더라. 이것만 알면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리고 로그 6값을 또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pH와 pOH를 각각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첫 번째로 pH를 구하면 마이너스 로그에 수소이온의 농도 나와 있죠? 그죠? 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것도 몰 농도로 그대로 주어져 있죠. 여기 대입하는 농도가 몰 농도니까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그럼 로그 6값 주어졌고요. 뭐 10의 마이너스 3승, 로그의 10의 마이너스 3승은 그냥 마이너스 3이라고 부르면 되니까 이걸 풀면 2.22가 나와요. 그죠? 2.22. 자, 지금 문제상에서는 수소이온 농도는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가 요걸 알고 있으니까 pH와 pOH를 합친 게 14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pOH 값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14의 마이너스 pH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14 마이너스 2.2 해주면 정답은 얼마가 나옵니까? 11.78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B형의 답은 3번입니다. 제가 지금 답 불러드리는 건 B형이에요, B형. 자,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3번 소음 얘기할 때 이런 특징 같은 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감각적인 공해죠. 피해를 주거나 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감각적인 그런 그 스트레스나 이런 거를 일으키는 감각적인 공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주위에 진정과 분쟁이 가장 많다. 뭐 그다음에 그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다음에 뭐 처리할 물질이 발생하지 않죠, 그죠? 3번도 정답 맞는 말이고 4번 국소적이고 다발적이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축적성이 없죠, 그죠? 축적성이 없다. 축적성이 있다라고 하면 사후에 처리할 물질이 생긴다는 얘기겠죠, 그죠? 정답은 4번에 축적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틀린 겁니다. 정답 4번이고요. 자, 4번 폐순의 고형물에 대한 명명으로 옳은 것을 구하라고 그랬네요, 그죠?
TDS. D가 뭐예요? D가 용존이라는 뜻이죠. 용존. 그죠? 그래서 총 용존 고용물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 FSS는 뭔가요? FSS. 강렬 잔류. SS가 뭐예요? 부유 고용물이죠. 그죠? 그래서 강렬 잔류, 부유 고용물 이렇게 보면 되겠고. FDS는 강렬 잔류, 용존 고용물. 그죠? 그다음에 VSS는 휘발성 부유 고용물 맞죠? 그래서 정답 4번은 4번입니다. 4번에 4번. 자, 기체 용해도 5번은 기체 용해도를 묻는 문제고 저희가 기체 용해도 아마 다룰 때 수업에서 다룰 때 그 이중경막서라고 헨리의 법칙 얘기를 했었는데 이중경막서는 좀 이론이 복잡해서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고 헨리의 법칙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헨리의 법칙에 대한 지금 계산 문제가 나와 있네요. 그죠? 자, 5번 문제 한번 풀어보면 자, 헨리의 법칙에 지금 C는 K의 P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 K가 나타내는 게 아마 여기서는 헨리상수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죠? 얘가 부분합을 나타내는 걸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수중 포화 용존산소 농도를 구하래요. 자, 용존산소 농도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산소의 부피가 20%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들어가야 될 게 부분합이에요. 산소의 용존산소의 농도를 구하라고 하는데 산소의 부피 %만 나와 있고 부분 압력은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부분 압력이라고 했으니까 산소의 부피가 20%라고 했고 20%라고 했고 대기압이 1기압이니까 그럼 산소의 부분압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산소의 부분압은 대기압의 20%. 그죠? 그래서 부분압력은 P는 0.2 atm이다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죠? 산소의 부피가 20%니까 산소의 부분압은 대기압의 20%. 그러니까 0.2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부분압 구해져 있고요. 이제 나왔고요. 헨리 상수는 주어져 있고요. 농도만 그대로 대입해 주면 되겠죠. C는 K값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 per 리터 atm. 그죠? 여기 뭐만 곱해줘요? 0.2 atm. 그죠? 이렇게만 곱해주면 되고. 이제 이걸 농도로 바꿔줘야 되는데 농도가 미리그램 퍼 리터로 구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몰 퍼 리터로 되어 있으니까 산소의 몰 농도, 그죠? 몰 질량만을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1몰에 해당하는 산소가 32g이죠. 그죠? 그럼 그램 퍼 리터가 나올 거고요. 나머지는 다 단위는 다 지워질 거고 그램을 뭐로만 바꿔주면 되죠? 그램을 미리그램으로만 바꿔주면 미리그램 퍼 리터의 단위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풀어주면 정답이 8.32가 아마 나올 겁니다. 미리그램 퍼 리터.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산소의 부피가 20%로 나와 있으니까 산소의 부분압을 그냥 산소의 부피 %로 대체해 준다. 이것만 알면 그냥 요 시계 그대로 넣어서 단위 환산만 하는 문제예요. 그렇게 시간만 좀 오래 걸릴 뿐이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6번도 계산하는 문제고 6번도 제가 침전조에서는 무조건 가장 중요한 게 수면적 부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100% 침전시킬 때 속도를 나타내는 게 수면적 부하라고 얘기했고 문제 계산하는 문제도 자주 나오고 이론으로도 자주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면적 부하라고 하는 걸 V0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걸 어떻게 구했었죠? 단면적 분해, 침전조의 단면적 분해, 침전조로 들어오는 유량, 그죠? 이렇게 구했었어요. 지금 침전조 한 개의 유효 표면적을 구하랍니다. 한 개의. 자, 그러면 표면적 A를 구하는 거죠. A 값. A 값은 표면적 부하, 수면적 부하분의 유량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요거 이렇게 풀어봅시다. 유량 나와 있고요. 12만으로 나와 있죠. 12만 메타, 3승 메타 퍼 데이. 그 다음에 표면 부하율 나와 있죠. 그죠? 수면적 부하, 표면 부하율 같은 말이죠. 나와 있죠. 그럼 30 메타 3승 퍼 메타 제곱 데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다 단위들은 다 삭제되죠? 그죠? 단면적의 단위만 나오죠. 그죠? 요거 계산하면 4,000이 나오겠죠. 자, 4,000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문제에 보면 하수가 8개의 침전조로 유입이 된답니다. 그러면 이 4,000이라고 하는 것, 4,000 해배, 4,000 제곱미터라고 하는 거는 몇 개에 해당되는 침전조의 넓이에요?
8개에 해당되는 침전조 넓이죠. 그죠? 그러면 뭐만 해주면 돼요? 4,000에서 8로만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한 개의 침전조 표면적이 나오겠죠. 그러면 500이겠죠. 그죠? 8로 나눠주면 500. 자, 그다음에 7번. 자, 7번은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모양에 대한 문제죠. 그죠? 요 한 페이지 정도, 교재 한 페이지 정도 있었는데 그 모양, 그다음에 뭐 영어로 된 이름, 그다음에 명칭, 특징 다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주 출제되는 문제라고 강조드렸었죠. 근데 마침 나왔네요. 그림으로. 자, 7번 보시면 배출되는 연기의 형태는 기온의 연직 분포에 따라 달라진다. 그죠? 기온 연직 분포에 따른 대기 안정도와 연기의 형태로 옳은 것. 1번이죠. 그죠? 1번이 훈중형. 그러니까 상부가 역전이 됐을 때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상부가 굴뚝을 기준으로 해서 상부가 역전이 일어났고 하부는 이제 역전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니까 하부가 막 이제 혼합이 일어나겠죠. 그죠? 상부는 혼합이 일어나지 않고, 즉 대류가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1번이 맞는 거죠. 그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완전히 역전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슨 형입니까? 부채형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죠? 부채형. 지붕형이 아니고. 자, 3번 같은 경우는 중립인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추형이라는 건 맞지만 역전이 아니라 중립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굴뚝의 모양, 굴뚝 연기 모양이 어때요? 가우시안 분포를 하고 있죠. 그죠? 정규 분포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4번 같은 그림은 어때요? 아래가 역전이 됐고 위가 역전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면 하부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하부가 역전이 일어났으니까 여기가 대류가 안 일어나고 위쪽, 굴뚝의 위쪽만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위가 둥글게, 그지? 연기의 모양이 둥글게 나타나죠. 그래서 지붕형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지붕형,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8번 다이옥신. 다이옥신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다이옥신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다이옥신은 일단 뭐 자연적으로도 만들어지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독성 물질 중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독성 물질 중에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폐기물 소각 시설은 주요 오염원 중에 하나이다. 다이옥신이 언제 발생한다고 그랬습니까? 비닐이라든지 뭐 플라스틱류, 그죠? 한마디로 염소 계열의 원소가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태울 때 나타나는 게 다이옥신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폐기물 소각 시설에서 다이옥신 많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리고 물에 안 녹는다고 그랬습니다. 물에 잘 녹지 않는다 그래서 뭐 유기용제 같은 데에만 올 수 있어요. 수용성이다라고 하는 게 틀렸죠? 그리고 축적성이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강한 흡착성도 갖고 있고 축적성도 강해서 독성 물질이 들어가서 인체 내에 축적되고 흡착되어 있으니까 그 독성이 훨씬 더 세게 발현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더 특징을 얘기하자면 기형성도 있고 뭐 생체 독성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었죠. 그리고 열에 그러니까 고온에서는 분해가 되지만 저온에서는 또 다시 재생되는 그런 특징들도 갖고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가장 독성이 강한 건 2378 다이옥신이었죠. 그죠? 2378이 벤젠고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산소 교량이 두 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2378 다이옥신이 여기에 CL이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가 2378 다이옥신이었어요. 이게 독성이 가장 강한 다이옥신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2번이겠죠. 그죠? 수용수정이다라고 하는 게 잘못된 정답입니다. 자, 9번은 이제 제가 다루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법규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 자, 이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정답은 일단은 4번입니다.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게 지구대기 측정망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구대기 측정망. 자, 그럼 교외대기 측정망이라고 하는 건 대기오염 물질의 그 지역 배경 농도,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농도겠죠. 그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한 거고, 유해대기 물질 측정망은 유해대기 물질이 보통 어디에서 많이 나오겠어요? 농촌 지역 이런 데서 많이 나오겠어요? 아니면 도시 지역 이런 데서 많이 나오겠어요? 도시 지역에서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도시 지역이라든지 산업단지, 그러니까 공장이 많은 산업단지 인근의 어떤 특정 대기 오염 물질의 오염도를 측정할 때 요 유해대기 물질 측정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설치한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렇게 설치를 합니다. 자, 대신 여기서 특정 대기 오염 물질에는 중금속은 제외되게 되어 있어요. 중금속은 제외됩니다.
자, 그다음에 대기오염 집중 측정망은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 장거리를 이동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이제 측정할 때, 그럴 때 이제 이용하는 게 대기오염 집중 측정망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11조에 나와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대기오염 물질의 이제 아까 그 교외 대기 측정망은 지역 배경 농도라고 그랬는데 이제 국가 배경 농도 혹은 장거리 이동 현황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측정망이 국가 배경 농도 측정망, 국가 배경 농도 측정망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도시 지역에서 휘발성 오염 물질, VOC 있죠, 그죠?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게, 그리고 휘발성 오염 물질이 이제 막 많이 나타나게 되면 무슨 반응을 일으켜요? 광학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광학 대기 오염 물질 측정망에서 측정하는 게 휘발성 유기화합물입니다. 자, 그다음에 산성 대기 오염 물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산성 강화 물질 측정망, 산성 강화물 측정망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측정망도 있어요. 그건 말 그대로 미세먼지 성분 측정망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측정망의 종류와 뭐 측정 결과 보고 이런 것들을 나타낸 법이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 11조에 나와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10번은 폐기물에서 슬러지의 어떤 뭐 함량이라든지 슬러지의 부피 변화라든지 뭐 이런 것도 계산으로 자주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계산, 슬러지 계산을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거고, 그래서 무조건 뭐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요거, 부피의 변화는 뭐 슬러지는 고형물하고 수분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전체 부피는 100이라고 볼 수 있고 100에서 뭐만 빼면 고형물이 되는 거예요. 그 물만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오면 된다 그랬죠. 물의 두 번째의 물, 전의 함수율, 뭐 이렇게만 계산해 주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일단 V1이라고 되어 있다. 우리 요게 고형물로 봐도 무방한 거겠다. 그 슬러지 부피가 2라고 나와 있죠, 전체 부피가. 그러니까 2분의 V2, 그죠? 2분의 V2. V2 값을 일단 구해야 되니까. 그럼 100분의 두 번째, 그러니까 함수율이 그러니까 농축을 시켰을 때의 함수율이 몇으로 바뀌었어요? 고형물 함량이 4가 됐다는 얘기는 96이 됐다는 얘기겠죠. 함수율이 96이 됐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럼 첫 번째는, 그러니까 농축하기 전에는 W1의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고형물 함량이 2.5라고 그랬으니까 함수율은 97.5가 되겠네요, 그죠? 97.5. 자, 그러면 2분의 V2는 2.5분의 4? 이렇게 되겠죠? 그죠? 2.5분의 4? 그럼 V2 값 나오겠네요, 그죠? V2 값은 아마 1.25가 나올 겁니다. 계산을 해보면 1.25. 자, 지금 근데 이제 농축된 이후에 슬러지 부피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뭘 구하는 거예요, 문제가? 부피 감소율을 구하는 거죠, 그죠? 자, 부피 감소율. 자, 그럼 감소율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부피 감소율. 일단 첫 번째 원래의 부피분의 원래 부피가 지금 2였죠, 그죠? 2. 그리고 감소된 부피겠죠. 그러면 첫 번째 원래 부피에서 감소된 부피, 감소 후의 부피를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유리니까 뭐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정답이 37.5%가 감소됐다라고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10번 정답 2번이에요. 2번. 자, 이제 11번. 자, 11번 뭐 유량 나오고 온도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막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가장 집중을 해야 될 단어가 함유된다라는 거예요. 함유 지점에서의 뭐를 구하는 거예요. 자, 함유 지점에서 지금 뭐를 구하라고 하냐면 용존산소 부존량을 구하랍니다. 뭐 부종량, 부존량 뭐 똑같은 말이죠. 이걸 구하래요. 자, 이런 함유됐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무슨 공식 사용하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혼합 공식 사용하라고 그랬죠. 혼합 공식. 그죠? 그래서 혼합 공식 뭐 농도든 뭐든 구하려면 첫 번째
유량, 두 번째 하천의 유량, 그 다음에 농도 곱하기 첫 번째 유량 플러스 두 번째 하천 농도 곱하기 두 번째 하천의 유량, 이렇게 됐었죠, 그죠? 자,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물이 이제 이렇게 흘러서 여기가 이제 합류 지점이라고 본다면 첫 번째 있는 유량, 여기 지금 여기를 Q1의 유량으로 움직이는 하천의 주류라고 봅시다. 하천이라고 봅시다. 그럼 여기의 유량이 2, 단위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2루베래요. 그 다음에 온도가 15도시랍니다. 자, 근데 여기는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용존산소의 농도인데 지금 용존산소의 농도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근데 밑에 보면 가로에 보면 포화 농도, 15도시에서 포화 농도가 10.2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15도시라고 했으니까 DO의 농도가 몇이 된다는 얘기예요? 10.2 ppm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밀리그램 퍼 리터가 된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를 이제 두 번째 지류 Q2라고 봅시다. 두 번째 주류는 0.5 루베라고 하는 유량으로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온도가 25도시랍니다. 자, 여기는 DO 농도가 정해져 있죠, 구해져 있죠? DO 농도가 1.5 ppm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뭘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용존산소 부족량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용존산소 부족량. 자, 그러면 여기에 일단 용존산소 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용존산소 농도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뭘로? 요 혼합 공식을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돼요? 용존산소 부족량이니까 포화 농도에서 지금 현재 농도를 빼주면 부족량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 포화 농도를 알기 위해서는 온도를 알아야겠네요. 그죠? 온도별로 포화 농도가 정해져 있을 테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이 합류된 지점의 그 온도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농도를 온도로 생각하고 혼합 공식에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합류라고 하는 그 용어가 나와 있으면, 단어가 나와 있으면 이 농도 대신에 온도를 집어넣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량은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온도를 한번 구해볼까요? 온도 T3라고 할게요. 여기가 세 번째, 그러니까 뭐 Q3, 뭐 T3, DO3 뭐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걸 혼합 공식에 그대로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Q1 플러스 Q2랍니다. 그럼 2 플러스 0.5가 되겠네요, 그죠? 2 플러스 0.5. 자, 그 다음에 유량은 그대로 2고요, 그죠? 유량이 곱하기 온도. 첫 번째 온도가 15도,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0.5가 유량이고요.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25도라고 그랬어요, 그죠? 25도. 자, 요거를 계산을 하면 17도씨가 나올 겁니다. 17도씨. 자, 그러면 또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합류 지점의 DO 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합류 지점의 DO 농도를 구해보면 또 똑같이 혼합 공식 이용합니다. 2 플러스 0.5, 그죠? 2 플러스 0.5. 자, 유량은 2 곱하기 DO 농도 15도시의 포화 농도 10.2 이렇게 곱해줄 수 있겠고, 0.5라고 하는 유량의 DO 농도는 1.5 이렇게 곱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것도 계산을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마 8.46 ppm이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농도가 나올 겁니다. 자, 지금 이 8.46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요 지점에 그냥 그대로 DO 농도인 거예요. 8.46이. 근데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부족량을 구하라는 거죠, 그죠? 지금 합류된 이후의 DO 농도를 구하라가 아니라 합류 지점의 용존산소 부족량을 구하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온도가 수온이 17도라고 그랬으니까 17도시의 포화 농도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죠? 문제에 나와 있죠? 17도시에서의 포화 농도가 9.7이랍니다. 포화 DO 농도가 9.7, 그죠? 9.7이래요. 그럼 부족량 뭐 어떻게 해주기만 하면 돼요? 포화 농도에서 현재 농도를 빼주기만 하면 되죠, 그죠? 9.7 마이너스
8.46 이렇게 해주면 정답이 나오더라. 그래서 1.24가 11번의 정답이 될 겁니다. 이번에 정답. 자, 또 12번도 계산이죠, 그죠? 이번에 은근히 계산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시간이 촉박했을 것 같아요. 계산기도 못 쓰는 시험에서. 자, 12번. 그냥 프로페인, 뭐 뷰테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프로판, 부탄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C, H 요거. 그다음에 부탄, H, 10. 얘가 부피비로 80대 20으로 혼합되어 있대요. 그죠? 80대 20으로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답니다. 자, 이때 전체 이제 그 연료 1루베가 연소될 때 발생하는 CO2의 양을 구하라라고 하는 거죠. CO2의 부피를 구하라.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무슨 뭐 연소 반응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연료에 대한 뭐를 세워줘야 돼요? 연소 반응식을 세워주면 돼요. 그죠? 연소 반응식. 연소 반응식은 어떻게 돼요? 산소랑 이렇게 연소한다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탄소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뭐랑 뭐가 나와요? CO2하고 물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개수 맞춰주면 되죠. 뭐 탄소가 지금 3개니까 여기 3, 그 다음에 수소가 여기 8개니까 여기 4, 그죠? 그 다음에 산소 나중에 맞춰주면 여기 이제 3, 여기 5. 그죠? 자, 여기가 이제 프로판에 관련된 얘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부탄. 얘도 산소와 만나서 연소가 진행되는데 마찬가지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CO2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개수 맞춰주면 되겠죠. 4, 그다음에 수소가 10개니까 여기 5. 나머지 이제 산소 맞춰주면 여기가 이제 6.5가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이때 이제 프로판과 부탄의 비율이 80대 20, 즉 8대 2로 반응을 하고 있답니다. 8대 2로. 자, 그때 이제 CO2의 생성량을 구하라고 하는데 CO2의 생성량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기체상의 반응은 부피비, 개수비, 그다음에 몰비 다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1몰이 반응할 때 프로판 1몰이 반응할 때 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3몰의 CO2가 생긴다. 그죠? 그러면 22.4가 반응하면 3 곱하기 22.4의 CO2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고. 그죠? 얘 이제 부탄은 어때요? 1이 반응하면 4 곱하기 22.4가 반응하면 4 곱하기 22.4의 CO2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개수비, 몰비, 부피비는 다 같으니까. 자, 그러면 CO2의 생성량을 풀어보면 CO2의 생성량. 자, 연료가 1루베가 연소되고, 그죠? 1루베가 연소되는데 그의 부피는 22.4다. 그때 나타나는 CO2의 양은 프로판에서 CO2의 양은 3 곱하기 22.4 부피만큼 CO2가 발생한다. 근데 프로판의 비율이 얼마다? 80%다. 80%. 그러면 전체에서 0.8만큼 반응하는 거겠죠. 그죠? 그럼 요게 뭐예요? 프로판을 연소했을 때 형성되는 CO2양. 생성되는 CO2량. 자, 그럼 여기다가 뭐만 더해주면 돼요? 부탄을 연소했을 때 생성되는 CO2의 양.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 부탄 1루베를 태웠을 때, 1루베를 연소시켰을 때 4만큼의 CO2가 발생을 하고 부피는 22.4로 같죠. 그죠? 1몰의 부피는 다 같죠. 기체는. 자, 얘는 얼마만큼의 비율로 들어있어요? 0.2의 비율로 이 1이라고 하는 부피에, 연료 부피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구할 수 있어요. 이것만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것만 계산을 하면 정답이 3.2가 나오나요? 그죠? 3.2가 나올 겁니다. 정답 그래서 2번이에요. 2번. 자, 그다음에 13번. 폐기물의 매립지 선정입니다. 폐기물 매립지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른다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기억, 경관의 손상 적어야겠죠. 그죠? 적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니은, 육상 매립지의 집수 면적을 넓게 한다. 자, 매립지를 선정할 때는
우수 배제가 용이해야 됩니다. 그죠? 비가 내리거나 그랬을 때 그게 이제 잘 빠져나가고 하는 게 용이해야 되는데 집수 면적이 넓으면 유수 배제가 용이하지 않겠죠. 그래서 집수 면적은 좁게 해야 돼요. 그죠? 집수 면적이 작아야 됩니다. 니은은 틀린 말이에요. 그다음에 침출수가 해수에 영향을 주는 장소는 피한다. 맞죠? 침출수가 해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오염을 시킨다라고 하는 얘기니까 당연히 옳은 내용이고요. 해안 매립지의 경우 파도나 수압의 영향이 크지 않아야 한다. 그죠? 해안에 매립을 할 경우에는 파도나 수압 같은 거에 어떤 그런 기계적인 시설이나 이런 데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당연히 피해야 되죠. 그다음에 해안 매립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죠. 자, 아무튼 정답은 3번이겠죠. 자, 그 외에 뭐 일단은 부지도 충분해야 될 거고요. 그죠? 매립지를 하려면. 부지만 충분하면 되나요? 나중에 복토할 그런 복토제도 확보가 잘 되어 있는 곳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운반 도로 뭐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매립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사후 매립지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것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재해 같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마련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 사항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14번 토양. 토양 보건 기술 중에 토양증기 추출법 SV라고 하는 요 공정이 자주 출제됐던 문제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구속요소에 대한 것도 문제풀이 때 한번 풀어봤던 것 같습니다. 자, 구속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추출정, 공기주입정 맞죠?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설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획분리기 같은 게 있어야 될 거고요. 기획분리기. 그 다음에 진공펌프, 송풍기 이런 거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격리층도 존재해야 돼요. 격리되어 있는 층. 그 다음에 당연히 토양증기 추출법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증기를 추출해내는 거죠. 바깥으로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빼낸 가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처리를 해줘야 되는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14번에 3번입니다. 자, 15번은 제가 문제로는 다루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뭐 문제상 다슈의 법칙 어쩌고 하면서 지하수의 흐름을 좀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뭐 이런 말씀만 좀 드리고 문제는 좀 안 풀어본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문제 보면 지하수 모니터링을 위해서 20m 간격으로 설치된 감시 우물의 수위차가 50cm일 때 실질적인 지하수 유속을 구하라. 그래서 투수계수하고 공급률 나와 있어요. 자, 투수계수하고 공급률이 나와 있을 때 지하수의 유속을 구하는 것이 입실론분의 KI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I는 수리경사라고 얘기를 하고 K가 투수계수를 나타내요. 그 다음에 입실론이 공급률을 얘기하죠. 공급률. 그래서 이 수리경사를 다시 얘기를 하자면 공급률분의 투수계수 곱하기 수도 차죠. 그 다음에 수평 방향의 거리를 이렇게 나눠준 걸 이 수리경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문제상에 20m의 간격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요. 그럼 20m의 간격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수평 방향의 거리겠죠. 그죠? L값이에요. L값. 그리고 투수계수 나와 있고요. 공급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위차 50cm라고 나와 있죠. 수위차가 얘가 되겠죠. 그죠? 그럼 다 나와 있죠. 그죠? 요 식에만 대입을 하면 되는데 요거를 알고 계셨던 분은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었던 문제고 요거를 아마 식을 다 안 해오신 분이 더 많으실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0.2 공급률, 그 다음에 투수계수 0.2 곱하기 수위차, 그 다음에 수평거리 20 이렇게 나눠주면 이게 정답이 됩니다. 그럼 0.025가 나오네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16번도 계산하는 문제죠. SAR 값 구하는 거네요. 그죠? 이건 관계용수의 어떤 뭐 적합도 같은 것들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트륨의 어떤 농도가 얼마큼 되느냐 요거를 이제 묻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SAR 값은 어떻게 구해요? 루트 2분의 칼슘 농도, 마그네슘 농도 분의 나트륨의 농도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때 여기에 각각 들어가는 것들이 뭘까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당량분의 뭐예요? 농도죠. 그죠? 당량분의 농도가 여기 각각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표에 당량 나와 있고요. 농도가 나와 있어요. 그럼 칼슘과 마그네슘과 나트륨에 해당되는 것만 여기서 이제 확인해서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루트 2분의 칼슘의 농도가 지금 100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죠? 당량이 20이랍니다. 플러스 마그네슘이 농도가 36.6이고요. 당량이 12.2랍니다. 자, 나트륨은 어떻게 돼요? 나트륨은 농도가 92이고 당량이 어디 있어? 당량이 23이죠, 23. 자,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요것도 뭐 손으로 계산하기에는 그지? 조금 오래 걸리겠지만 아무튼 요걸 다 이제 손으로 계산한다라고 치면 정답은 2.0이 나옵니다. 2.0. 자, SAR도 원래는 이제 좀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뭐 기사 시험이나 이런 데는 충분히 나오는데 공무원 시험 때는 이제 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뭐 SAR을 구할 때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계산하는 게 나왔었네요. 자, 그래도 뭐 계산하는 게 손으로 계산하기가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나누기 뭐 루트 이런 것들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뭐 문제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자, 17번 좀 헷갈리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제가 17번에 관련된 게 이게 그 반응 속도 관련된 문제인데, 자, 반응 속도가 제가 0차 반응, 1차 반응, 2차 반응 요거에 대한 얘기는 이제 쭉 그 적분식 풀어서 아마 강의 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요거는 좀 그걸 응용해서 어떤 반응 속도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걸 묻는 문제죠. 그죠? 자, 이건 그냥 한번 풀어볼게요. 표가 나와 있고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요 문제는 그래프만 보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프만. 자, 그래프에 Y축에 C분의 1이라고 되어 있고요. Y축에 C분의 1. X축은 T로 나타내서요. 즉 시간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Y축은 C분의 1, X축은 T로 직선을 이루는 그래프는 2차 반응을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한번 Y축이나 이런 데에 분수로 어떤 그 지수가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면 2차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차 반응. 자, 그러면 1번에 보시면 반응 속도를 구하기 위한 일반식은 dt분의 dc 이퀄 마이너스 kc다. 요건 뭐예요? 1번은 1차 반응을 나타내는 식이죠. 1차 반응.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다 2차 반응을 나타내는 식이고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 있는 식들을 하나씩 대입을 해보면 식에다 대입을 해보면 그 수치가 나오는데 요거까지 막 좀 하실 시간은 아마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2차 반응이다. 그러니까 Y축의 C분의 1이라고 표현된 게 2차 반응이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신다면 그냥 정답은 1번으로 바로 구해질 수 있죠. 그죠? 1번은 1차 반응을 나타내는 얘기니까. 자, 1차 반응을 쭉 풀어보면 보통 어떻게 돼요? 1차 반응 속도식을 다 풀어보면 맨 마지막에 ln C0분의 C는 마이너스 KT 이렇게 구해지죠. 얘가 1차 반응의 식이에요. 자, 그러면 1차 반응일 경우에 Y축은 어떻게 되겠나요? Y축. 얘가 Y축이 되겠죠. ln C0분의 C가 Y축이 될 거고 X축은 T가 될 거예요. T. 우리가 보통 이제 그렇게 로그 함수로 나타내서 그 직선의 식으로 많이 바꿔주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1차 반응일 경우에는 Y축이 ln C0분의 C 얘가 나오면 1차 반응, C분의 1 뭐 이런 게 나오면 2차 반응 이렇게만 확인을 하시면 1차 반응이라고 하는 보기만 찾아내시면 아마 정답이 되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정답은 1번이에요. 17번에 1번. 그래프는 2차 반응,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1차 반응이라고 하는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18번 토양오염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에요. 자, 특정 비료의 과다 유입은 인근 수역의 부영양화를 초래한다. 자, 비료의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 뭐 질소, 인 같은 거니까 당연히 부영양화가 초래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인산염은 토양 입자에 잘 흡착되지 않는다.
요게 잘못됐는데 일단 인산염은 흡착돼요. 흡착이 됩니다. 근데 흡착이 안 되는 건 아니라 흡착이 돼요. 근데 흡착성이 굉장히 강하지는 않아요. 흡착은 된다. 근데 여기는 흡착이 안 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2번이 틀린 말이고요. 3번 질산이온은 토양에서 쉽게 용출되어 지하수 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고요. 토양 내 잔류 농약은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질에 영향을 받는다. 맞겠죠? 18번은 2번입니다. 2번이 좀 잘못된 거예요. 자, 19번. 요거는 소음의 거의 맨 초기 단계에 나와 있는 굉장히 간단한 식이죠. 그죠? 음의 주기. 자, 음의 주기를 19번. 음의 주기를 우리가 t다라고 본다면 음의 주기를 어떻게 구했었죠? 주파수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주파수가 몇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200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주파수분의 1이 이 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0분의 1이겠죠. 그죠? 그러면 0.005.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20번 마지막입니다. 자, 이것도 지정 폐기물 얘기할 때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죠? 지정 폐기물의 분류 요건. 우리가 분류 요건을 네 가지로 가장 기본이 되는 네 가지 4요소가 있었어요. 지정 폐기물을 분류하는 거. 네 가지가 뭐였죠? 하나가 인화성, 그 다음에 부식성, 그 다음에 반응성,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반응성, 그 다음에 폐기물 같은 경우는 고체인 경우가 더 훨씬 많죠. 고체 자체는 우리가 이제 독성 같은 것들을 유발이 거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그 고체 덩어리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 물질들이. 그래서 그것을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특성, 그걸 용출 특성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얘가 미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정 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을 구별하는 네 가지. 즉, 지정 폐기물에 독성이 많을 테니까 그런 것들 이제 구별하는 건데, 참고적으로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걸 더 플러스 해준다면, 지금 20번 문제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죠. 풀 수 있지만 기타 특성들을 몇 가지 더 본다면 일단 폭발성 같은 것도 둘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정 폐기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인체에 유해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독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독성 같은 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발암성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굳이 모르셔도 되고, 요 네 가지는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아닌 거 찾아보시면 1번이죠. 부패성입니다. 부패성은 유기물이나 이런 것들은 오래되면 말 그대로 썩잖아요. 그죠? 썩잖아요. 그럼 썩는다고 해서 무조건 지정 폐기물에 속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가 흔히 먹고 버리는 음식물 이런 것들도 지정 폐기물은 아니지만 부패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정 폐기물의 분류 요건은 부패성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환경화학개론 한번 쫙 다 풀어봤는데, 실수하신 것도 있고 하시다 보면 한 80점 이상 정도는 좀 맞으셨어야, 그래도 수업을 들으셨으면 그 정도 맞으셨어야 좀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시험은 끝났으니까 마음 편히 가지시고 좋은 결과 기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